YTN 뉴스라이더 첫 소식은 날씨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에 곳곳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 얼마나 기온이 떨어진 겁니까? 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는데도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나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 선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추위 속에 곳곳으로 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지방의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2도, 대전 영하 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 등으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한파는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는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른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주중 가장 어려운 월요일 출근길답게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도 극심한데요. 여기에 추위 속 휘몰아치는 눈 때문에 이동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눈 때문에 통행에 제한이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만 천안 지역을 비롯해 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은 도로 양옆으로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고요. 눈 때문에 카메라 화면조차 흐릿한 구간도 살펴지는데요. 눈길 대비 월동장부 반드시 챙겨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도로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위로도 이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며 차 간격 바짝 좁히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천안 지역 아예 눈폭풍처럼 눈보라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절대 감속하면서 이동해 주시고요. 같은 시각 수도권 죽전 일대도 강한 눈발 속에 양방향으로 가다서다 하는데 눈길에는 안전거리 2배 이상 넉넉히 두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 눈발이 약했다 강하길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비봉, 서울 쪽은 일찍을 중심으로 힘겹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 일대 힘겨운데요. 지난 주말 많은 눈이 내렸던 대관령 일대에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에서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영하 34도의 강추위까지 예보된 가운데 쌓인 눈 탓에 자택에 갇히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 주인이 얼음 구덩이에 빠지자 구조대가 다급히 반려견을 부릅니다. 구명 밧줄을 개 목에 걸고 함께 구조에 나선 겁니다. 1m 가까이 쌓인 눈에 제설차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Yeah, I've been out 3 days with no sleep. 폭설이 자동차는 물론 집까지 집어삼키면서 주민들이 집에 갇히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It's everywhere. People were blocked in. CBS 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추위 관련 사망자가 8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눈길 교통사고,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경우입니다.
테네시주 보건부는 날씨 관련 사망자가 19명이라고 밝혔고 4만 5천 명의 전기 공급이 끊긴 오레건에서는 16명이 취로 숨졌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was safe and the snow kept coming. 북동부 중서부 폭설에 이어 주말 미국 전역 혹한으로 수천만 명이 고통을 겪는 상황. 주말 동부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온화한 플로리다 북부까지 한파 경보가 발효될 전망에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강원도 화천의 주택에서 불이 나서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또 경남 통영에선 역주행한 SUV 한 대가 반대 방향에 쏘던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안에 있던 여성 한 명을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 난간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 사고고요. 그 여자분 혼자 운전하신 건데 병원으로 후송됐고 의식은 있고요. 우회전하면서 그 교통선 부딪히면서 이제 옆으로 전도된 거예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편도 2차로 국도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역주행하다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반대편 차량에 탑승한 30대 운전자 등 2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하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살고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 있는 스키장에서 10살 남자아이가 리프트를 타고 가던 중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허리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총선을 8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의 대답은요, 할 일을 하겠다였습니다. 사실상 거절의 의미죠. 사실 공천 말고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립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특검을 완강히 반대하는 와중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미 갈등의 씨앗은 뿌려졌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갈등 분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발언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용산과 국민의힘 핵심들이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는 대통령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벗어나 자기 정치, 그러니까 사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고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에 일부 섭섭함도 전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현장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한 매체에서 여권 주류가 사퇴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엔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란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냐는 YTN 질의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요구에 대한 것이며 특정한 것보단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비대위원장 거취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회동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출범 한 달도 안 돼 공개적인 파열음이 불거진 건데 여러 갈등이 쌓인 결과란 해석입니다.
표면적인 건 공천을 둘러싼 기싸움.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에 사실상 깜짝 공천하자 대통령실에선 전략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황을 놓고도 총선 이후 특검을 주장해 처음 불협 화음을 냈고 명품 가방 논란엔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는 등 정치 공작을 주장하는 여권 주류와 내내 묘한 엇박자를 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한 위원장이 냉정하게 유불리를 따져 대처하지 못하고 유효 포인트도 아닌 일에 고조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갈등설로 여권을 흔들려고 한다거나 공천을 앞두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와 인재 영입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인데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앞두고 여권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뒤로 한 채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총선 공천 배제, 즉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시작합니다. 이 여론조사가 반영된 최종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의 일부는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 중진 의원들은 벌써부터 공천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등 내부 갈등이 감지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진행될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가장 비중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뒤 권역별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인데 평가 점수 40%를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당 지역구 의원의 개인 지지도와 본선 경쟁력을 두루 측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정말 최선을 다했던 또 현역 의원들은 크게 불만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또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 해서 공정한 기회들을 주기 위함이다. 평가 결과 하위 10%에서 30%에 속하는 의원들은 공천 배제는 피하지만 향후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20%를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역 의원들은 주말 SNS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여론조사 대응 방법을 알리며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특히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경선 득표율에서 15% 추가 불이익을 받는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일부 중진들은 선거구 개편 이력 등을 근거로 획일적인 다선 페널티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선 중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을수록 좋다. 계속 나오는 건 좀 제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관위는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2차 회의에선 우선 공천이나 단수 공천 등 전략 공천 지역 기준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경선이고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발표 등을 두고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들의 반발이 여전해 쉽게 결론을 맺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공천을 두고 시끄러운 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엄정,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리가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마련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렇지만 중진들의 용퇴를 간접적으로 권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바로 지지, 불퇴,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용퇴론 말고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주고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컷오프도 고려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쇄신의 움직임에도 맞불을 놓는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당무 복귀 첫 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년 전 180석 대승을 이끈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통합을 언급하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 자신이 정착시킨 공정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게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 참여자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친명 공천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세부 평가 지표를 정량화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공천할 것입니다. 올드보이, 586 운동권,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겠다면서도 지지 불태, 다시 말해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로 사실상 용퇴를 권고했습니다. 여당의 공천 쇄신 움직임을 의식한 듯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전제로 감산을 적용하고 온오프라인 혐오 발언 등의 5대 혐오 범죄는 컷오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지금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후진을 위해서 좀 물러서 주시는 것이, 멈춰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제3지대 정당 가칭 새로운 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이른바 빅텐트 시안으로는 2월 초순을 언급해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꼽았습니다.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연대 세력들로부터 쏟아지는 호남 출마론에 대해서는 동지들의 충정 어린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기존 입장과는 달리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 중입니다. 그런데 대표팀 명단에서 이 선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죠. 바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씨입니다. 경찰이 황 씨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추가로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확보했는데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황 씨는 최근에 출국 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었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출국 금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일주일 안에 4차 소환 조사도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황 씨 측은 앞서 수사팀 기피 신청까지 냈었지만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놓고도 과잉 수사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마음 오죽 불편하겠습니까? 서로 협조해서 잡음이 없게 또 그래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황의조 씨의 가장 최근 경찰 조사는 지난 16일 새벽에 마쳤습니다. 출국 금지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4차 소환 조사가 유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추가 소환 가능성이 크다면서 황 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여성 신상을 일부 특정한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황의조 씨가 조사를 앞두고 입국한 지난 10일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포렌식했던 전자기기 9대를 제외한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이후 출국 금지로 이어지자 황 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특히 15일엔 밤까지 새우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돌연 경찰이 출국까지 막았다고 황의조 씨 측은 주장합니다. 출국 금지 근거로 전해진 소환 조사 불응 역시 경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황 씨가 응하지 않는다는 경찰 관계자 발언이 기사로 나올 때는 이미 일정이 조율된 뒤였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황 씨 측은 수사팀 기피를 신청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돼 꼼짝없이 조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황의조 씨 측은 갑작스러운 출국 금지로 예정대로 소속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출국 금지는 당연한 절차라며 수사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수술실 CCTV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입니다. 의료 사고다 뭐다 법적 분쟁이 하도 많아서 아예 법으로 만들었고요.
시행된 지 이제 넉 달이 돼갑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네, 수술실에 CCTV는 있는데 자동으로 녹화가 안 되고 사전 요청이 있어야만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길래 의뢰 녹화가 되나 보다 했던 환자나 보호자는 가족을 잃은 뒤에야 뒤늦게 땅을 쳤습니다. 병원 측은 안내문으로 고지를 했다는데 유족 측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현실. 이 때문에 법에 빈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척추협착증을 앓던 권금자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중한 수술이 아닌데도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한 300ml의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기록지 상으로 본 부분에서는 3,400ml의 일단 출혈이 발생이 됐고요. 발생 원인을 찾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출혈 원인 파악 및 조치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가족들은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건 녹화본이 없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다면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요청이 없다면 녹화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시행규칙에선 병원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 씨가 수술했던 병원 측은 안내문을 붙였으니 고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당시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박스로 가려져 있는 거를 치우면서 여기에 손바닥만하게 써놓은 걸로 여기에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가려서 표기를 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보고 녹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됐지만 법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모르는 경우에는 실상 지금 있는 조항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법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와 가족들은 텅텅 빈 CCTV에 뒤늦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국정 과제 중에 하나 바로 늘봄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수업 시작 전부터 밤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 없이 아이도 맡기고 공부도 시키고 또 부모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취지도 너무나 좋고 특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산도 삭감됐고 인력은커녕 공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국 일거리는 돌고 돌아 교사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안 그래도 교사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번 주말에는 한동안 멈췄던 교사 집회도 다시 시작되는데 늘봄 학교를 매개로 교육계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도 인력도 모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데 한 달 넘게 입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립니다. 학부모들은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이지만 교원들은 업무 부담과 민원이 늘어난 데다 교실과 특별실 등을 늘봄에 내주게 돼 정규 교육 과정이 침해받는다며 불만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교부금이 6조 원이나 감액돼 새해엔 인력과 공간이 확보될 거란 기대마저 깨지자 교원단체들은 아예 늘봄 전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 돌봄도 운영하고 정규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을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일주일째 천막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전교조도 학교장이 교사와 협의 없이 늘봄학교 운영을 신청하면 단체 협약 위반이며 교원에게 늘봄 업무를 떠넘길 경우 법적 투쟁을 불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다시 교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가 늘봄 전면 확대를 놓고 다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1인 시위와 집회를 포함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당국의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1년 전부터 약속했던 늘봄 행정전담센터는 2주 전에야 부산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경기 등 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청이 늘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난색이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면서도 예산이나 인력 모두 확보하지 못한 교육부는 늘봄 전국 확대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요즘 과일값이 금값입니다. 설 성수기를 앞두고 사과 가격이 96%, 배 가격도 70% 가까이 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 여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제철 과일은 여전히 금값입니다. 딸기는 물론 귤값도 덩달아 오르면서 선뜻 손길이 가지 않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집었다 놨다 하게 돼 자꾸 가격 때문에. 대표적인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 가격도 고공행진이 예상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88,000원대, 1년 전보다 95.9%나 올랐습니다. 배 가격도 15kg에 77,000원대로 66.2%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폭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와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전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3주 전 시기와 비교해보니 다행히 축산물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1kg에 14,700원대로 4.4% 떨어졌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각각 6.1%, 28.1% 낮은 수준입니다. 계란 도매 가격도 특란 한 판에 5,479원으로 지난해 설 성수기와 비교해 5.6%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사과와 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사과 38,000톤과 배 36,000톤을 출하하고 대형마트 할인 지원율도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설 성수품 품목이라 16개 정도 지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수급 관리, 물가 안정 노력을 최대한 강화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저장 물량을 좀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대로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값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여부가 변수인데 정부는 확산 차단에 주력하면서 닭고기와 미국산 계란 도입 등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와 수입,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입니다. 해수부는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명태와 홍어, 조기 등 상품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 약관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었다는 건데요. 보험업계도 금리를 내리고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업계에서 가계에 내준 보험 약관 대출 규모는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로 1년 전보다 무려 3조 8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는 보험 가입자는 해약 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 급전 마련에 주로 이용되면서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보험 약관 대출까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 고물가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형으로 대출 규모가 작은 게 대부분이지만 금리가 높아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상생 방안으로 이자 부담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약관 대출에 적용하는 가상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립니다. 또 이자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최소 1년 동안 납입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은행 대출이 다 묵혔으니까 내가 낸 보험까지 이제 깰 각오로 받는 대출인 거죠, 사실상.
이런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제 요거를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하게 된 거죠. 보험사 30여 곳이 참여하는 이자 납부 유예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강북권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계약 포기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 옛 한강호텔 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실내 수영장과 호텔식 사우나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 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내년 하반기 12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은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2~3배는 더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에선 서울 서초구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6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년 전 최고가보다 1,00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건설 자금 인상으로 인해 당분간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수요가 높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도 미분양을 피하지 못하면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른 옥석 가리기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가좌동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죠. 무려 13시간 40분이 지난 오늘 새벽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화재 진압에 나선 50대 구조대원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대 현장 대응단 대원도 유리 파편이 목에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불이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공장 6동이 불에 탔습니다. 미국이 북러 무기거래 창구로 지목한 라진항에서 새해 들어서 사흘에 한 번꼴로 대형 선박이 입항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서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 전용 부두에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보이고 선박 앞 부두엔 100m 길이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 대형 선박이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올해 들어 라진항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사흘에 한 척꼴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또 지난 10일과 13일엔 북러 접경 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화물 이동 장면도 포착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을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기를 잡고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낸 다음에 김정은한테 땡큐, 감사하다라고 표시하려고 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간다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시험했다면 일종의 어뢰로 추정되는데 직경 1m 이하 어뢰에 들어갈 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 사례가 전무한 만큼 핵 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정보감시정찰 ISR을 활용해 북한의 핵 어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수중 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사시 해당 무기체계의 발진 기지에 대한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잠 전력과 항만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격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사퇴 결정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 KTC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2시쯤, 새벽 2시쯤입니다. 단기 임대주택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총에 맞은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파티 참석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How can it be so freezing cold? Records minus 70 wind chill in parts of North Dakota. No! God, please, no! 보신 것처럼 미국은 북극 한파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강추위를 맞이했습니다. 추위 대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해야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전기차 충전 대란을 보니까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영상에서 봤는데 네. 미국은 최근에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전 상상도 못할 온도긴 한데 전기차 충전 전쟁도 벌어졌고 뭐 미국 언론에서는 충전소가 전기차 무덤이 됐다라는 표현도 네네. 나왔습니다. 이런 화면은 저는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예상하셨던 부분일까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영하 50도 한판에 이제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니까 예. 그러니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게 되고 그러니까 충전하러 가다가 또는 대기하다가 전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 이걸 보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충전소가 전기차의 무덤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물론 뭐 충전할 곳이 많으면 무덤이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충전할 곳이 많지 않으니까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방전되고 정지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가 추위에 좀 약하다는 건 익히 네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왜 겨울철에 스마트폰이 갑자기 뭐 꺼진다거나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전기차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야외 촬영할 때 날씨가 저온이면 예.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바퀴가 구동이 되니까 예. 이 배터리는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내보내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온도에 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심하게 차가워지면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담는 것도 오래 걸리고 사용할 때 빨리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면 전자가 지나갈 때 좀 힘들어합니다. 이걸 흔히가 이제 저항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든 모든 배터리 관련 제품들은 이제 차가운 기온에서 성능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죠. 그렇군요.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 LFP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가 추위에 더 취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뭐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는 아래 L은 리튬이고 예. FRP는 인산과 철과 인산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뭐 리튬 철 인산 또는 리튬 인산 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저가형 전기차에 많이 사용을 하는 중이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어딘가 단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단점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더 저하되는 현상이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3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배터리인데 네. 이 3원계 배터리가 추위에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3원계 배터리도 기온이 아주 낮게 떨어지면 똑같이 성능 저하는 같이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냐 더 떨어지냐 뭐 그 정도의 차이인데 네. 기본적으로 추위에는 전기차가 좀 약하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요즘 궁금한 게 네. 배터리별로, 그러니까 배터리 특징별로 견딜 수 있는 영하의 온도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저온인 그 배터리 성능을 시험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그 전기차를 사시면은 이 차의 효율이 얼마다 또는 1회 충전 거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복합 주행 거리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시험할 때는 영하 7도로 시험을 합니다. 영하 7도면 영하 7.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네요. 조금 상온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파 그러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위에는 영하 7도에서 시험을 해서 이게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얼마나 짧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전기차 뭐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실 날씨가 오늘부터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씨면은 자동차 타고 출근하시다가 히터 안 트시는 분들 없을 텐데 네네. 히터 틀면은 배터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나요?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태우잖아요. 예. 네. 우리가 저기 캠핑 가서 모닥불 태우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태우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가지고 겨울에 이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근데 전기차는 무언가 태우는 게 없으니까 난방을 하긴 해야 되겠고 예. 그러려면 쓸 수 있는 게 전기 난방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행할 수 있는 전기를 난방에 갖다 끌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조금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히트펌프라고 하는 기술을 접어넣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건 뭐냐면 보통 에어컨 켜면 안에는 시원하지만 실외기로 가면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렇죠. 이제 이런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매 순환을 통해 가지고 외부 열을 안으로 좀 가져와서 쓰려고 하는 그런 기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트펌프가 장착된 차종들이 상대적으로 예. 겨울철 주행거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그 도로에 전기차 진짜 많이 보이던데 네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히트펌프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국내에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는 예. 히트펌프 기능이 들어간 차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차가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전기차가 견딜 수 있는 영하권의 차량 온도 그 시험을 할 때 네네. 영하 7도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영하 8도 밑으로 떨어졌고 내일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예보가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은 히터를 더 틀면서 이 추위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주행거리는 더 짧아지겠죠. 이게 어느 정도 그 미리 충전을 좀 해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몇 해 지나고 나니까 요령들이 생겨가지고 네. 미리 실내에서 충전을 다 해놓고 밖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실 때도 자동차 안에서
지금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고 몇 킬로미터 주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계기판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보다 충분히 더 떨어진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본인이 이동할 경로와 거리가 있으면은 그걸 미리 파악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전기차 소유주는 노하우도 많아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이게 참 계기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인다고 봐야 될까요? 그 계기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뭐 네.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상온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기대보다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늘어나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서 본인의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운전 습관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만약에 예상치 못해서 이제 막 전기차를 타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전기차의 특성을 미처 다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가다가 뭐 중간에 멈추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긴급 출동을 불러서 견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차가 멈춘 곳에 와서 조금 충전을 해주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충전해주지 않고 견인을 해서 충전소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여름에는 대부분 우리가 그 주유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하시는 분들은 불이 들어와도 안심을 합니다. 네. 여기저기 주유소가 많거든요. 예. 물론 식은땀 좀 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배터리 잔량이 한 30% 정도만 남아도 그때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충전할 곳을 찾아 헤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겨울철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40%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충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막상 충전소에 갔는데 앞에 대기줄이 미국처럼 많이 있는 경우죠. 그럼 이제 무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무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때 미국의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충전은 자주 해야 되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배터리가 자주 소모가 되니까 충전도 자주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한 번 할 사람이 2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2번 하게 되니까 충전기에 동시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인프라를 많이 해놨어야죠.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가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된 나라인데 노르웨이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늘어날 때 그리고 기온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충전 인프라를 엄청 춥죠. 저 2번 갔었는데요. 정말 춥습니다. 그런데도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모든 주차면에다가 충전기를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급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용자의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점은 좀 배워야 되겠네요. 일단 충전 인프라 부족의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무덤이라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렇죠. 근데 미국의 그 상황을 보면 북극 한파가 전기차만 얼린 게 아니라 전기차의 그 충전기까지 얼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얼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그 강한 한파가 좀 최근에 자주 발생해서요. 미국이 얼면 우리나라 충전기도 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영하 57도면 내연기관도 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연료가 영하 24도에 경유가 버티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57도 정도면 우리나라의 기름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전기에 언다 안 언다 뭐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급속 충전기 숫자를 생각보다 많이 늘리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급속 충전기가 많으냐? 더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더 큰 일 나요. 우리나라의 급속 충전기 비중이 미국이 한 22% 되는데 중국이 한 40% 되고요. 유럽만 해도 한 10% 넘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기차의 급속 충전기를 앞으로 좀
빨리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좀 확대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전기차면은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두 글자가 화재일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또 발생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한 번 붙으면은 불이 안 꺼져서 막 소방에서 뭐 진압 훈련도 수시로 하고 이러는데 이 전기차 화재 진압이 까다로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화재 발화 원 자체가 어디 있냐면 배터리 팩 안에 있어요. 예. 근데 배터리라는 것은 안에 셀의 모의 집합체란 말이죠. 근데 그 집합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패키징, 즉 보호 격벽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충격받지 말라고, 네. 손상되지 말라고. 근데 그 안에서 발화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물을 뿌리거나 진화제를 뿌려도 예.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열을 식히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열을 식히는 방법으로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 수조에 담근다든가 예. 이런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화재의 발생률은 내연기관 대비 월등히 적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재산의 손실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화재 말씀하셨는데 그 테슬라 모델의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문이 안 열려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저희가 그 추운 날씨에 전기차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버리면 문도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모든 안에 있는 장치가 전기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하면 안에 있는 모든 장치도 작동하지 않겠죠.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비상시에 사동할 수 있는 수동 장치가 좀 필요해요. 예. 근데 이 평소에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대체 내 차에 수동 열림 장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네. 몇몇 전기차 운행자에게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면 예.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 전자석에 수동 열림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고민을 좀 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적용을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 내내 좀 한파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 전기차주 분들의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잘 관리하시고 좀 미리미리 충전하셔서 좀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수년 동안 쟁점이 이어진 굵직한 사건들이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가석방 뒤 첫 재판입니다. 입장 있으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100차례 넘는 공판을 거쳐 무려 3년 4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사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도 기업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다며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기소가 억지라며 무죄를 호소해왔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부당합병과 사법농단 모두
수년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굵직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조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퇴 요구를 거절한 만큼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면서 선민 후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본인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도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민후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리하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세요? 그럼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가서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출근길에 나섰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일문일답을 듣고 왔습니다. 총선을 80여일 앞뒀던 어제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이후에 또 입장을 통해서 할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바로 입장문을 보내서 국민 보고 나선 길이었다,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나는 미묘한 기류가 읽히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냐는 저희 YTN 취재진의 질의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요구에 의한 것이고 특정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출근길의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예정대로 비대위 회의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 주재를 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또 자세하게 밝힐지 모두 발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요. 잠시 후에 생중계로 연결되는 대로 자세히 들어볼 것이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4월 10일 총선 이후까지 갈 것이다.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미래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출근길의 발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를 막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 당정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 임기 총선 이후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최선을 다해서
선민후사할 것이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비대위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 내에서 좀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불거지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이제 그 논란이 좀 불거지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여당 내의 혼란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벗어나서 자기 정치, 즉 사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에 일부 섭섭함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 비공개 회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당무 계획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이제 거취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그 규정을 보면 비대위원장을 뭐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언론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직을 비우면서까지 여당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조기 등판을 허락했었거든요. 그런데 비대위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사실상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고요. 앞서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철학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공개 출마를 발표하고 깜짝 공천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략 공천에는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 이후에 시스템 공천 원칙이 훼손됐다는 대통령실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마포울에 깜짝 출마 발표로 이제 전략 공천 논란이 일었고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포울 출마 소식을 대통령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천 공천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리한 공천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이런 방침에 좀 제동을 건 모양새가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사퇴 요구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이에 대해서 사퇴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재로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박은식 의원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정말 그거는 저는 그랬거든요. 박 의원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5.18을 폭동이다라고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셨다면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이분은 같이 갖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무슨 얘기냐면 가짜뉴스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걱정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뉴스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분이 그걸 게시하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걸 나와서 읊어대고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죠.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이런 자리였겠죠? 틀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단 한 명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내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끊거나 민주당이 저런 태도가 가짜뉴스를 풀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권칠승 대변인은 그냥 게시물만 논평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만 놓았더라고요. 근데 논평 철회라는 게 가능합니까? 나간 말을 어떻게 철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동업자 의식 때문에 저런 분들을 넘어가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계속되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 등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당시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입니다. 넥타이 부대의 공이고 그리고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당시에 지금은 말은 조심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성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저는 92학번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세대가. 저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세대들이 또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꽉꽉 막고 있는 운동권 특권 세력,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내에는 70명 있다고 합니까? 80명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죠? 정말 끼리끼리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한 줌 아닙니까?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류와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임종석 의원이 물론 이제 총선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하신 말씀은 되겠지만 저에게 동시대 주변에게 분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간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선대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부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갖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대라든가 하는 용어들은 사실 많이 그런 쪽에서 쓰던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마치 김정일, 김일성 이 과거에 무슨 평화적인 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선대의 노력을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건가요? 판문점에서 도끼만행하고 김신조 사건 일으키고 아웅산, 칼기, 연평도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민주당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언론에서 막 지적하더라도 사과하거나 아니면 자신 있으면 다시 얘기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의견이라든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이 은폐 축소되었다는 민주당의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 회의, 비상대책위원 회의의 발언 듣고 오셨고요. 자, 총선을 80일 앞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조금 전 출근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설에 좀 선을 부으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는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선민우사의 뜻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또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방금 들으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강한 성토의 발언을 여전히 가짜 뉴스 주고받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출근길에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와의 문답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4월 10일 총선까지 자신의 임기를 좀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선민우사를 하겠다라는 뜻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계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고 재차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공개 출마 발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시스템 공천 원칙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안팎에선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김건희 여사 특검 또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을 두고 불협화음이 원칙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불협화음이 원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의 경우는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중진을 중심으로 모종의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좀 오늘 하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송치는 고소인이 관 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주 방문 행사에서 강제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사건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경호처장 경질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결국 신변 경호가 아닌 심기 경호를 한 거라며 원내 다른 야당과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직 윤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적반하장 행태에 공조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정의용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은 강 의원에겐 조금의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선 레이스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공화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디센티스는 공식 사퇴를 발표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 I'm proud to have delivered on 100% of my promises, and I will not stop now.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리틀 트럼프로 불린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 노선을 밟으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지만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뚜렷한 메시지나 선거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투표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를 앞두고 디센티스 주지사가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We just got some word that one of our opponents, very capable person, is dropping out of the race, Ron DeSantis. And Ron is dropping out, and in doing so, he endorsed us. 양측 모두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과반 득표를 하며 대세론을 굳힐 경우 헤일리 전 대사는 당내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가 승리하거나 선전할 경우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조기에 거머쥐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은 15년 동안 아버지를 홀로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이자 돌봄 청년 사회활동가 조기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저희가 그 작가님을 모신 이유를 좀 취지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 네. 그 책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하면 20살 때부터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셨고 또 네. 아버지에게는 치매라는 병이 찾아왔고 작가님께서 20살부터 유일한 아버님의 보호자셨대요. 그런 간병 경험을 토대로 책을 내셨는데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전해졌던 그 비극적인 소식이 조금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 보셨는지요? 네. 제가 뭐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몇 년 전에 제가 계속 떠올라요. 그냥 치매가 시작되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장에 일 못 나가서 돈도 못 버는데 병원은 가야 되고 나 혼자 계속 고립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했던 때에 그냥 그냥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가정 내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참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표현을 좀 꺼내겠습니다. 작가님 쓰신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아버지가 죽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읽게 됐는데 이대로 끝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버지를 간병했던 나를 좀 돌아보면서 계속 이런 비극적인 사건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너무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에너지도 안 남아 있고 하면 이런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심리정서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당시에 아버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니까 그 감정이 선명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작가님도 일단 치매에 걸렸던 아버님을 혼자 부양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에 그 50대 아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제도 혜택은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복지제도 같은 게 분명 뭐 나라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뭔가 많이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 왜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정말 아직은 부족하지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받는 사례가 생기는 건 당사자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서류들을 준비하고 진단서를 떼고 신청해야 되는 그 신청주의 구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신청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신청하더라도 지침에 조금만 안 맞으면 중위소득 기준에 뭐 5만 원만 초과돼도 혹은 뭐 내가 점수가 뭐 치매 점수가 뭐 검사를 했는데 뭐 조금 1, 2점 떨어지면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분절돼 있는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에 신청하더라도 과도하게 좀 지침 중심 혹은 그 기준만 따르다 보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런 문제의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발굴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공행정이 그렇게 우리는 몰랐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더 발굴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 이 고립 가구를 어떻게 고립돼 있는 가구를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를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렇게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변명에만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빨리 좀 찾아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작가님이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만 원 차이로 뭐 탈락되고 지원 못 받고 이런 경험을 숱하게 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그게 그 여러 간병인들을 좀 만나보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네, 요즘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지침 중심이 되는 이상 이거 신청해 보세요. 옆에서 바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뭐 치매 기저귀 뭐 지원, 약제비 지원 같은 걸 신청하더라도 좀 재산 기준이 조금 초과돼서 못했어요 같은 말들을 상시적으로 듣습니다. 제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작가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원을 못 받아서 그때 당시 살고 계시던 월세방의 전세금 일부를 빼서 병원비를 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 사망한 이 50대 중년분도 일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아버님을 돌보던 상황에서 이런 비극적인 결론까지 내게 됐는데 많은 간병인들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고 생업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비용의 문제도 가장 크죠. 비용의 문제도 가장 크고 중증도가 계속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공공의 돌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요양원에서 안 받아줄 거야. 혹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요양원 가면 팔다리 다 이렇게 묶어놓고 뭔가 이렇게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조금 만나다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자기가 더 많이 책임지고 가정 내에서 계속 돌보고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 돌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맡기더라도 죄책감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내일 하면서 뭐 보호자로서 같이 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라면 이런 일이 좀 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 돌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결국 이제 가정 안에서 그 돌봄을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뭐 직장도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마다 환자 부양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정에 국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가정에 국한하지 말자라고 해서 돌봄을 사회화하자라는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하고 예. 그게 대표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건 이게 단순히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네. 장기 요양의 방문 요양만 보더라도 방문 요양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은 24시간인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돼요. 돌봄 서비스의 양을 이렇게까지 적게 측정하는 거죠. 나머지는 공백으로 두거나 혹은 다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혹은 저나 지금 돌아가신 분처럼 혼자서 전담하면서 그냥 그 빈틈을 혼자서 메우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회적 책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발굴하는 데 더 힘을 써달라.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취지인데 공공기관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가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게 조언이 힘들 정도로 정보가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장기 요양, 이게 집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네. 돌봄을 해주는 제도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야 되고요. 예. 네. 치매 진단과 여러 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치매 안심센터에 찾아가야 되고 경제적 지원은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한 군데 이렇게 모여져서 찾아가기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전무합니까? 지금은 그냥 산발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복지관에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라고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은 당사자가 알아서 좀 찾아가서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지금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원스톱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예. 그걸 이제 통합 돌봄이라고 합니다. 예. 돌봄을 할 때 필요한 것 간병뿐만이 아니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식사 지원도 필요하고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처럼 예.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돌봄하는데도 바쁜데 어디서 이렇게 찾아보겠어요. 그러게요. 찾아서 그냥 거기만 가면 필요한 거 다 연결해주고 매니징해주는 그런 곳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상 중간 다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큰 다리를 건너려면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그래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보호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감수하지 않으면 사실은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작가님 글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언젠간 돌봄을 받았고 돌봄을 받고 있으며 돌봄을 받을 것이다. 그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늙고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끝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지 좀 통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확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지금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내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돌봄 서비스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있더라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냥 불행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언제든지 돌봄을 받고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가정하에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불운한 가정이 아니라 불운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짚어주신 대로 돌봄 서비스 일원화라든지 통합 지원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면 조금은 더 지금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에 좀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이자 돌봄 청년 사회활동가 조기현 작가와 함께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며 매서운 북극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7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무려 10도가량이 낮았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렇게 강추위 속에 곳곳으로는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가 됐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눈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의 눈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2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7도, 대관령은 영하 1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 등으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한파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진 뒤 주말쯤이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는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는 보폭을 줄여서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